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네온 사인보다 더 눈부신 조명이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 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드는 성진그룹의 후계자 최민우와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그를 보좌해온 한서윤의 약혼식은 세기의 축제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잔혹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상 위에 선 최민우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이하은이 눈물 젖은 눈으로 그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삼각관계의 결말을 지켜보는 가운데 최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서윤이 지난 7년간 바쳐온 헌신을 단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아버리는 잔인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오랫동안 훈련된 이성으로 표정을 굳힌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민우가 기업의 후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성진그룹의 주가를 방어해왔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잦은 스캔들과 경영 실패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서윤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희생해가며 그를 구해냈고 그 결과 그녀는 재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의 대가는 고작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핑계로 자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파혼녀로 만들어버리는 배신으로 되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최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하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어갔고 하객들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서윤을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이 그동안 민우를 조종하고 억압해온 악녀라고 수군거렸으며 하은이야말로 상처받은 황태자를 구원한 천사라고 칭송하는 분위기가 연회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은은 민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가녀린 어깨를 떨었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은 하은의 입가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척 가면을 쓴 포식자가 먹잇감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짓는 잔인한 표정이었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앞에 멈춰서서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약혼 반지를 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서윤이 행패라도 부릴까봐 긴장한 듯 하은을 뒤로 숨겼지만 서윤은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당신들이 선택한 그 사랑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비명이나 욕설보다 더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순간적으로 연회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걷는 동안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었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는 그녀가 철저하게 버려졌음을 증명하는 잔인한 소음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성진그룹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재능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남은 것은 배신당한 여자의 비참한 말로뿐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무너져 내려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복수심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애를 썼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시금 자세를 곧게 펴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포식자이자 잔혹한 승부사로 악명 높은 KD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슈트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위압적이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강태준은 연회장에서 벌어진 소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의 입가에는 조소인지 흥미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버려진 여주인공치고는 너무 도끼가 서려 있어서 마음에 든다는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강태준을 경계하며 물러서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다가와 그녀가 가진 능력과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태준은 민우가 서윤이라는 최고의 전략가를 잃은 것은 성진그룹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단언하며 자신은 사람을 볼 때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그리고 충성심보다는 야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당신이 가진 그 분노와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고 물으며 자신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진정한 지옥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악마와의 계약과도 같은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유혹이었으며 서윤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흑심을 자극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착한 여자나 헌신적인 약혼녀로 남을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철저한 파멸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악마의 손이라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팔을 내밀었고 서윤은 주저없이 그의 팔짱을 끼며 그와 함께 어둠이 깔린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려진 여주인공과 악역 재벌의 만남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태준은 유리벽에 비친 서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당신은 성진그룹의 그림자가 아니라 KD그룹의 칼이 되어야 한다고 차갑게 조언했습니다. 서윤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도 좋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최민우와 이하은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꼴을 봐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그 정도 대가는 치러줄 수 있다며 낮게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확인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파혼당한 서윤의 비참한 모습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강태준과 함께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준은 보란듯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고 서윤 역시 고개를 숙이는 대신 턱을 치켜들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 장면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될 것이며 최민우와 이하은의 낭만적인 약혼 소식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태준은 서윤의 귀에 대고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었으니 마음껏 즐기라는 속삭임을 남겼고 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자신이 새로운 전장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태준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전부였던 세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최민우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와 사진을 삭제하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태주는 침묵을 지키며 태블릿 PC로 성진그룹의 주가 동향과 지분 구조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지도를 살피는 사령관처럼 치밀하고 냉철해 보였습니다. 서유는 문득 이 남자가 왜 악역 재벌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도덕적인 군주보다는 승리를 안겨줄 잔혹한 폭군이 더 필요했습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질주하며 도심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서유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싸움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최민우의 숨통을 조여갈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전율은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이었습니다. 강태주는 그런 서윤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공범자가 되어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고 그들의 복수극은 이제 막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강타한 뉴스는 최민우와 이하은의 세기의 로맨스가 아니라 성진그룹의 핵심 브레인이었던 한서윤이 경쟁사인 KD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전격 스카우트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강태준과 함께 찍힌 한서윤의 사진을 대서특필하며 이것이 단순한 이직이 아닌 치정에 얽힌 복수극의 서막인지 아니면 재계의 판도를 뒤집을 거대한 지각변동인지 앞다투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서윤은 쏟아지는 연락을 모두 차단한 채 KD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이 전통과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였다면 KD그룹은 오직 성과와 효율만을 추구하는 냉철한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이었고 건물 전체를 감싸는 차가운 금속성의 인테리어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장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를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는 구조였는데 그것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의 오만함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놓은 듯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고 서윤 역시 재촉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그가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서야 태주는 결제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어젯밤의 유혹적인 제안을 할 때와는 달리 철저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평가하는 냉정한 고용주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를 서윤 앞으로 밀어놓으며 여기에는 당신이 원했던 파격적인 연봉과 대우 그리고 성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건조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서 조항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만약 그녀가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과 함께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라는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서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았는데 그 조건들은 악마와의 거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거절할 수 없는 힘을 실어주는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고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한서윤을 죽이고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냉혈한 전략가로서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을 마친 서윤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대신 태준에게 법인 카드를 요구하며 지금의 모습으로는 당신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KD그룹의 임원으로서 품위가 떨어지니 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간파한 듯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블랙카드를 건네주며 한도 같은 건 없으니 마음껏 긁어도 좋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받아들고 회사를 나섰고 곧장 청담동의 고급 살롱과 부티크를 돌며 최민호가 좋아했던 청순하고 수동적인 스타일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생머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어 날카로운 단발로 만들었고 파스텔 톤의 옷들은 전부 버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정장과 핏빛 립스틱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검은 보석처럼 강렬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사에 복귀한 서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곳에 모여있던 임원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그녀가 어제까지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던 여자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주재하는 전략회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고 기존의 임원들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서윤을 견제하며 그녀의 능력에 노골적인 의구심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최 전무는 경쟁사의 스파이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의 기밀을 맡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서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맹수들의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서윤은 최 전무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는데 그곳에는 KD그룹이 수년간 공들여왔지만 성진그룹에게 밀려 고전하고 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진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로비한 내역과 그들이 제시한 기술적 결함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자신이 성진의 약점을 쥐고 있는 유일한 칼자루임을 증명했습니다. 서윤의 브리핑은 완벽했고 그녀의 논리에는 반박할 수 있는 틈이 없었으며 그녀가 제시한 역공 전략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우던 비웃음과 의심은 순식간에 경악과 감탄으로 바뀌었고 임원들은 비로소 그녀가 왜 성진그룹의 실세로 불렸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강태준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다른 임원들도 쭈뼛거리며 따라 박수를 쳤고 그것은 서윤이 KD그룹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이번 스마트시티 입찰권을 정권 위임하겠다고 선언했고 누구도 그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서윤을 따로 불러내어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며 칭찬했지만 서윤은 표정 변화 없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최민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프로젝트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그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계적인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는데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종류의 고독과 광기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성진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최민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이 라이벌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에 배신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우를 말리려 했지만 민우는 그녀를 뿌리치며 서윤이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고 그녀가 가진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왔던 대가를 이제부터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법무팀을 소집하여 서윤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할 방법을 찾으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서윤이 치밀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을 거라는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각, 서윤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민우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가 들려 있었고 이것은 그녀가 성진그룹을 나오기 전 미리 백업해둔 보험이자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태준이 예고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야근하는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받아들며 적들이 잠든 시간에 칼을 갈아두는 것이 승리의 법칙이라고 대답했고 태준은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은 원래 사람을 믿지 않지만 당신의 그 도끼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당신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약속이 단순한 보너스나 승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성진그룹 자체를 그녀의 발 아래 두게 해주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공유일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존재가 주는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고 이 밤이 지나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던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포식자의 파트너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D그룹은 공식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책임자가 바로 한서윤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자 제게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한서윤이 최민우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그녀가 가진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윤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의 관행과 부패를 청산하고 실력만이 증명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고 있을 최민우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아주 훌륭한 쇼였다고 속삭이며 이제 사냥개가 풀렸으니 사냥감이 어떻게 도망치는지 구경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걷며 도망칠 곳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화 소리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주인공은 악역의 손을 잡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고 이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초대형 도시 개발 계획인 녹색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일이 밝아오자 서울 도심의 컨벤션 센터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든 이 사업은 단순한 건설 수주를 넘어 향후 10년간의 재개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 자명했기에 정재계의 이목이 모두 이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성진그룹과 KD그룹의 맞대결이었는데 이는 최근 파혼과 이직으로 얽히고 설킨 최민우와 한서윤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점령하고 있었고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설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강태준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쏟아지는 시선들을 담담하게 받아내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의 더블 버튼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손에는 방대한 양의 분석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그런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고 경쟁사 임원들은 그들의 등장에 긴장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반면 최민우는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이하은의 손을 잡고 등장했는데 그의 모습은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장에 온 기업가라기보다는 시상식에 참석한 연예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떠난 후에도 성진그룹의 브랜드 가치만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하은을 대동한 것은 자신의 사랑이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유치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하은은 화사한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엄숙하고 살벌한 비즈니스 현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잔뜩 위축된 채 민우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며 이곳이 자신이 꿈꾸던 동화 속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네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는데 먼저 입을 연 것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최민우였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KD그룹으로 갔다고 해서 성진의 노하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우는 서윤이 준비한 자료들이 기껏해야 자신이 과거에 지시했던 내용들을 재탕한 수준일 것이라고 폄하하며 이번 입찰은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하은 역시 민우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서윤에게 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눈치 없는 위로를 건넸지만 그 말은 서윤의 신경을 긁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지적하며 여전히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본조차 안 되는 모양이라고 조소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성진의 노하우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오늘 무대 위에서 당신이 얼마나 빈 껍데기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태주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민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사적인 감정 노름은 집에 가서 하라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기세에 눌린 민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태준의 위압감에 눌려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성진그룹이 먼저였고 최민우는 화려한 영상과 감성적인 문구로 포장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연단을 오갔습니다. 그는 녹색 미래 도시라는 콘셉트에 맞춰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와 추상적인 비전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는데 발표 내내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심사위원들의 감성에 호소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심사위원들이 던지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참모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답변을 떠넘기려 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임원들 역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해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민우의 발표가 끝나고 서윤의 차례가 되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KD그룹의 로고와 함께 간결하고 명확한 데이터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잠시 청중을 둘러본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진그룹이 제시한 화려한 청사진이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허상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윤은 성진이 숨기려 했던 부채 비율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정확하게 꼬집어내며 그들이 제시한 공사 비용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성진그룹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상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KD그룹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심사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입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였으며 강태준이 미리 확보해둔 해외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호소했고 허세가 아닌 실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듣는 이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변해갔고 뒤쪽에 앉아있던 최민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서윤은 최민우가 과거에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유령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성진그룹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를 심사위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사실이 아니라며 고함을 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발표를 마무리하며 진정한 미래 도시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사실상 승리를 확정짓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예상대로 KD그룹의 압승으로 끝났고 성진그룹은 기술 점수와 재무 건전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최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사위원석으로 달려가 항의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꼴사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성진그룹의 후계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냐며 수군거렸고 그동안 서윤이 얼마나 그를 잘 포장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승리를 축하하며 당신이 날린 첫 번째 펀치가 꽤 묵직하게 들어간 것 같다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 길에 이성을 잃은 최민우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다가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네가 감히 내부 기밀을 이용해서 나를 엿먹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분노에 찬 민우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이 나타나 민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태준의 악력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은 민우는 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고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민우에게 당신이 무능해서 진 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차갑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잃게 될 테니 기대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분함에 치을 떨었지만 태준과 서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따라 나온 이하은이 민우의 팔을 잡으며 오빠 사람들이 보니까 그만하고 가자고 울먹였지만 민우는 거칠게 하은을 밀쳐내며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하은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고 그들의 견고해 보이던 사랑의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과 허무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그녀에게 건넬 서류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성진그룹 계열사 중 알짜배기인 유통부문의 지분 확보 현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것이 당신이 흘린 눈물에 대한 보상의 일부라며 우리는 이제 겨우 첫 번째 성벽을 무너뜨렸을 뿐이니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태준을 향해 고맙다는 말 대신 다음 목표는 어디냐고 물으며 전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한편 최민우의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냉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민우는 운전석 뒤를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이하은은 옆좌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은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며 소리 지르며 네가 따라와서 재수가 없었던 거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알던 다정하고 완벽한 왕자님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꼈고 서윤이 떠나기 전했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고개를 돌려버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낭만적인 도시가 아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KD그룹의 수주 소식과 함께 최민우의 난동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보도되었고 성진그룹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폭락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뉴스를 지켜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는데 그것은 악녀가 짓는 승리의 미소이자 상처 입은 영혼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는 강태준이었는데 그는 짧고 간결하게 내일 아침 조찬 회동에 성진그룹의 주요 주주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서윤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고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보며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닌 거대한 권력 쟁탈전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본사 회장실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음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연이은 사업 실패와 주가 폭락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민우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채판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노려보고 있었고 바닥에는 보고서들이 갈기갈기 찢겨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어 그에게 경영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가 날아왔고 믿었던 주주들마저 하나둘씩 등을 돌려 KD그룹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한서윤이라고 확신하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마녀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정작 그를 벼랑 끝으로 몬 것은 자신의 무능과 오만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근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사레가 서려 있었는데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한서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입술을 깨물며 다리가 부러지든 병원에 실려가든 상관없으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않게 만들라고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우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키며 비틀린 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교사나 다름없는 짓도 서슴지 않겠다는 타락한 영혼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사고를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이 다시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KD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는 한서윤이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성진그룹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마지막 시나리오를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도시를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왠지 모를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빗물에 일그러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처럼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재킷을 걸쳐주며 늦었으니 오늘은 그만하고 퇴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태준은 평소와 달리 미간을 찌푸린 채 어딘가 예민해 보였는데 그는 최근 성진그룹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경호를 강화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걱정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머리를 식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것은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혼자 있는 차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은밀하게 그녀의 뒤를 따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밖은 이미 폭우가 쏟아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핸들을 꺾어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차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100m 너머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그녀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강변북로에 진입했을 때 뒤따르던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서윤의 차를 위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속력을 높여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쫓으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맹수처럼 거칠게 차체를 들이받으려 했고 서윤은 핸들을 꽉 쥐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서윤의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하는 찰나 서윤의 뇌리에는 민우의 비열한 웃음과 태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육중한 세단이 서윤의 차와 중앙분리대 사이를 가로막으며 맹렬한 속도로 끼어들었고 귀를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거대한 충돌음이 도로를 뒤흔들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몰고 온 차가 서윤의 차를 대신하여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두 차량은 엉겨붙은 채 도로 위를 몇 바퀴나 회전한 뒤에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도주해버렸고 현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찌그러진 금속 파편들이 빗물과 섞여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에어백이 터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며 차문을 억지로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강태준이 서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빗물과 함께 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감싸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더듬어 확인했고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피 묻은 손을 잡으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고 울먹였지만 태준은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당신이 잘못되면 내가 세상을 다 부숴버렸을 것이라고 거칠게 속삭였습니다.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두 사람은 비로소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변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두 사람은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다행히 서유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지만 태주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팔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VIP 병실에 누운 태주는 의사의 안전 권고를 무시하고 비서에게 당장 범인을 잡아오라고 고함을 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살기가 묻어났습니다. 서유는 링거를 맡고 있는 태준의 곁에 앉아 그의 붕대 감긴 손을 바라보며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라는 명목으로 태준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자책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이건 당신 탓이 아니라 겁쟁이가 저지른 비열한 짓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서윤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당신은 단순한 전략가나 파트너, 그 이상이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말은 투박하지만 그 어떤 낭만적인 대사보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긴 건 처음이라며 당신이 다치면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으니 제발 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말라고 애원하듯 명령했습니다. 서유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당신이 나를 지켜준 만큼 나도 당신의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감정으로 데워졌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최민우는 사고가 실패로 돌아가고 강태준이 개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강태준은 재계에서 한 번 문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는 악어와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기에 민우는 이제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집어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병을 놓쳐 바닥에 깨뜨렸고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모든 책임을 실행범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만 이미 태준의 정보망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오피스텔 방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이하은은 민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사고를 사주한 내용을 엿듣고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재벌 3세인 줄만 알았지 살인까지 계획할 정도로 끔찍한 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악마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 또한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서재에 들어가 그가 숨겨두었던 이면 계약서와 비밀 장부를 찾아냈고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퇴원 수속을 밟기도 전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고 서유는 그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붕대를 감은 모습 그대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테러 행위이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끝까지 밝혀내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생중계되어 전 국민에게 전해졌고 여론은 급격하게 들끓으며 성진그룹과 최민우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태준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최민우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태준과 서유는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는데 태준의 손은 상처 때문에 거칠었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서윤에게 이제 장난은 끝났다고 말하며 성진그룹을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최민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서 알거지로 만들어주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발송했고 주주들을 설득할 명분은 이번 사건으로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펼쳐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준비했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KD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태준은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악역이라 불리던 남자는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었고 버려졌던 여자는 그 남자를 위해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복수극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들이 휘두를 칼날 앞에 성진그룹의 거대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곧 닥쳐올 파멸의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일주일 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최고급 호텔의 다이아몬드 홀에서는 KD그룹 주최의 자선 갈라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었지만 이곳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이것이 사실상 성진그룹을 겨냥한 승전 파티이자 강태준이 자신의 고리가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사냥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눈이 부실 정도로 쏟아지는 연회장에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간들이 모여 위선적인 미소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최근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최민우의 거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잔혹한 호기심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파티장 입구에서 깊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 선이하은은 지나치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잔뜩 위축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고 이후 칩거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강태준이 보란듯이 초대장을 보내오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오늘 실수하면 정말 끝장이니까 입도 뻥긋하지 말고 내 옆에 가만히 붙어 있으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은은 민우의 소나기 힘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민우의 서재에서 훔쳐본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최민우와 이하은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는데 그 시선들은 경멸과 조소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인 차가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우가 다가오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거나 인사를 건네려 하지 않았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은근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사 회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지만 상대방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고 민우의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그 굴욕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흘렸고 민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개져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메인 게이트가 다시 한번 열리며 웅장한 팡파르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강태준과 한서윤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부러진 팔을 검은색 실크 슬링으로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패션의 일부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고, 칠흑 같은 턱시도는 그의 냉철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한서윤은 마치 피로 물든 듯한 짙은 버건디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디자인과 우아한 실루엣은 그녀를 밤의 여왕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군중과도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눈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고고한 자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향한 찬사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민우의 뒤에서 묵묵히 일하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군중 속에 고립되어 있는 최민우와 이하은에게 머물자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속삭인 뒤 우아한 발걸음으로 최민우와 이하은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이 다가오자 이하은은 겁에 질려 민우의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민우는 자존심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은 채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민우에게 아직도 감옥에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걸 보니 대한민국 법이 참 관대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며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어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시선을 하은에게 돌렸고,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은 하은에게 발가 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윤은 하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는데, 그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은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하은이 민우의 서재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면 적어도 너만은 살려주겠다고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하은은 서윤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고, 흔들리는 동공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린 하은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오늘 입은 드레스가 참 잘 어울리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 빛을 못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재벌가 부인들과 영애들은 서윤의 말에 동조하며 하은의 패션 감각과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수군거렸고, 하은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우는 하은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녀를 감싸주기는커녕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만 신경 쓰며 하은에게 왜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와서 망신을 시키냐고 짜증을 달아매녀 냈습니다. 그 장면은 최민우와 이하은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확인하고 씁쓸함과 동시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강태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건배 제의를 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논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KD그룹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은유적으로 성진그룹의 구태의연한 경영 방식을 비판했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도덕한 기업은 도태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태준의 연설은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구석에 서 있던 최민우는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끼며 식은땀을 줄줄 흘려야 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의 손을 잡고 홀 중앙으로 이끌었고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부상당한 팔 때문에 격렬한 춤을 출 수는 없었지만 서윤과 호흡을 맞추며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 덕분에 오늘 밤이 완벽해졌다고 속삭였고 태준은 당신이 빛나니까 나도 빛나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신뢰와 애정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참다 못한 최민우는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키며 취기가 오르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강태준과 한서윤만을 추앙하는 꼴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급기야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되자 그는 비틀거리며 서윤에게 다가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서윤이 자신을 위해 했던 헌신들을 들먹이며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민우를 제지하려 하자 그는 거칠게 반항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하은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요원들은 민우의 양팔을 결박하여 짐짝처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민우는 강태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은 재벌 3세의 추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끌려나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태준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쓰레기는 치워졌으니 진짜 파티를 즐기자고 말했고 서윤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소동이 정리되자 연회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강태준과 한서윤에게 몰려들어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재계의 권력자였으며 오늘 밤의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화장실로 가는 복도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이하은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은은 화장이 번져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서윤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조사실에서 흘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차갑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함 한 장을 하은의 손에 쥐어주며 살고 싶으면 내일까지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은은 멍하니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쥐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태준과 서윤을 향해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두 사람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이제 마지막 일격만이 남았다고 말하며 다음 주에 열릴 성진그룹 주주총회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윤은 밤하늘에 흩어지는 불꽃처럼 최민우의 시대도 끝날 것임을 직감하며 태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파장은 서울의 밤을 오랫동안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회색 빌딩 숲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 주변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경찰 병력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우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개미떼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극심한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의 눈밑은 찬탁에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후광과 아직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믿는 일부 이사들의 지지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냐고 수차례 확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긍정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영혼이 없는 듯 느껴져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임박하자 최민우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회의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창백해 보여 애써 넥타이를 고쳐매야 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이미 수많은 주주와 대리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뿜어내는 적대적인 눈빛과 웅성거림은 민우가 단상에 오르자마자 따가운 화살이 되어 그에게 꽂혔습니다. 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성진그룹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악의적인 세력의 모략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허함만이 감돌 뿐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주들은 야유를 보내거나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대놓고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 종이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태준과 한서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내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는데 강태준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입성하는 황제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자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최민우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며 늦어서 미안하지만 대주주로서 내 자리는 비워뒀을 거라 믿는다고 비꼬았습니다. 주주들은 강태준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이미 KD그룹이 성진의 지분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뒤를 따라 걸으며 손에 든 두툼한 파일처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의사봉 소리처럼 무겁고 엄숙하게 장내를 울렸습니다. 최민우는 사색이 되어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고함을 쳤지만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뺏어 들며 자신이 보유한 우호 지분과 위임장을 합치면 당신의 해임안을 상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민우는 거짓말이라며 발악했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지분 현황 도표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고 민우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주주들을 향해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에게 더 이상 회사를 맡길 수 없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성진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민우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단상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민우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자 장내는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그녀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최민우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이하은이 건네준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 사본을 스크린에 띄우며 최민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주주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금액과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장은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민우는 그건 조작된 자료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서유는 차분하게 자금 흐름도와 차명 계좌 내역까지 제시하며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영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최민우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그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서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며칠 전 발생한 강태준 대표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녹취록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최민우가 청부업자에게 한서윤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사리와 광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고 주주들은 경영진의 무능을 넘어선 흉악 범죄 행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변명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격분한 주주들은 당장 최민우를 해임하고 고발하라고 소리쳤고 의장은 서둘러 해임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최민우는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직과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소수의 이사들마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기권하거나 찬성표를 던지며 민우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민우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의 치를 떨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건장한 사내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민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는 이제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신세로 전락했고 그의 화려했던 시대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끌려나가던 최민우는 서윤의 앞에 멈춰서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했던 7년의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며 사실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의 일말의 동정심도 담지 않은 채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었고 당신을 빛내주던 도구로서의 한서윤이었다고 일갈하며 이제 그 도구가 주인을 물어뜯었으니 그 고통을 달게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윤의 매몰찬 거절에 민우는 절망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준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체포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고 수사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민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쇠붙이가 채워지는 소리는 민우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고 그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몰락한 재벌 3세의 최후를 담아냈고 민우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길고 지루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회의장 구석 기둥 뒤에는 이하은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랑했던 남자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유는 멀리서 하은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신데렐라의 꿈에서 깨어나 평범하고 초라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적어도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욕망에 눈이 멀어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던 자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는 강태준과 한서윤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엉망이 된 단상을 바라보며 이제 성진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KD그룹의 새로운 계열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당신이 해냈다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품에 기대어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전쟁터 한복판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서유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목적지를 잃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너뜨린 것은 낡고 부패한 성일 뿐이며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함께 진짜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은 야망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서윤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회의장을 나서자 로비에는 새로운 주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KD그룹의 임직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우렁찬 박수로 두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이자 권력자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옆에 선 태준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남자를 선택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당당하게 정문을 걸어나갔고 그들의 앞에는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지만 서울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 안쪽은 여전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혹한의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의 정점에 서 있던 황태자 최민우는 이제 수인 번호가 적힌 낡고 푸르스름한 죄수복을 입은 채 좁디 좁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한서윤이 얼마나 거대한 기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그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뿐이라 쥐어뜯은 머리카락만이 바닥에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한편 한때 신데렐라를 꿈꾸며 최민우의 곁을 지켰던 이하은의 삶 역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녀는 법적인 처벌은 간신히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해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할 만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편의점 텔레비전 뉴스에서 화려하게 비상하는 한서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질투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격차를 느끼며 자신이 쫓았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허영심이었음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이 던지는 동전을 주부며 그녀는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았던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조연조차 되지 못하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최민우에 대한 원망과 한서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패배자의 낙인뿐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KD그룹의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한서윤이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한 후 그녀는 통합법인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고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만큼 그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조력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제국의 여제로서 군림하고 있었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은 재계의 전설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 새겨진 대표이사 한서윤이라는 글자는 그녀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전리품이었습니다. 업무에 몰두하고 있던 서윤의 집무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온화해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보석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태주는 서윤의 책상에 걸터 앉아 일에 파묻혀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오늘 같은 날까지 일 중독자처럼 굴거냐고 장난스럽게 타박했습니다.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태준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판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수습하느라 바쁜 거라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탐색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 곧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시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에서 열린 강태준과 한서윤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재계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식장은 순백의 꽃 대신 붉은 장미와 검은 벨벳으로 장식되어 고혹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하객으로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울려 퍼졌고 한서윤은 전통적인 화이트 드레스 대신 금사가 수놓아진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면서도 당당했고 그 모습은 동화 속 공주가 아닌 세상을 정복한 여왕의 자태 그 자체였습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서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이 마주선 순간 식장 안은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준비한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상투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나 또한 당신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이 제국을 함께 지배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윤 역시 태준의 손을 잡고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의 빛이 될 것이며 세상이 우리를 악인이라 부른다 해도 나는 기꺼이 당신의 공범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객들은 그들의 파격적이고도 강렬한 맹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 솔직함과 결속력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욕망과 야망, 그리고 사랑이 완벽하게 결합된 가장 현실적이고도 견고한 결합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무렵 태준과 서윤은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강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태주는 샴페인 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문득 7년 전 처음 그녀를 보았던 순간을 회상하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실 최민호가 너를 버리기 훨씬 전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네가 가진 재능과 열정이 주인을 잘못 만나 썩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네가 버려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그날 호텔 복도에서 너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필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뜻밖의 고백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감춰왔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계산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운명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은 나를 구원한 악마이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창조주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준은 그런 서윤을 깊게 끌어안으며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조금 돌아왔을 뿐이라고 위로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깊고 진한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영혼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도로는 황금빛 핏줄처럼 뻗어 있었고 빌딩들은 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탑처럼 솟아 있었으며 그 모든 불빛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준에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고 태준은 저 끝없는 지평선을 가리키며 우리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넘어선 곳에 서 있었으며 남들이 뭐라 하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주체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훈장이 되었고 버려졌던 기억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서윤은 독자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인 여주인공이 되어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악녀가 되어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사랑과 성공을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강태준 역시 괴물이라 불리던 자신의 껍질을 깨고 한 여자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되어 그녀와 함께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어둠은 빛보다 더 깊고 강렬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안았을 때 비로소 가장 단단해질 수 있음을 그들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지평선을 향해 걸어 나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로맨스 소설의 엔딩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위대한 서사시였으며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가장 찬란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